안녕하세요.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온 최창우입니다. 오늘은 공공주택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 걱정 없는 세상이 되려면 교육비 걱정도 없어야 되고, 의료비 걱정도 없어야 되고, 일자리 걱정도 없어야 되고, 생명 안전 걱정도 없어야 되고, 무엇보다 돈 걱정 없는 사회가 되면 그러면은 최고죠. 그건 복지국가가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을 제가 보니까요, 저와 같이 칠 걱정 없는 사회가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집 걱정 없는 사회가 일찍이 실현되었다. 지금 유럽의 여러 대도시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하고는 많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공주택이 상당히 많다는 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자 소개를 잠깐 하면요,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이런 책을 5사람이 함께 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저 내용 중에 집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그걸 제가 썼습니다. 일단 한번 기회 되면 읽어주시면 주거권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공주택 얘기도 그 안에서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유형은 이와 같이 5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각 형태마다 잘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임대주택 종류를 한 페이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주택이 시민들에게, 특히 어렵게 사는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3가지 형태가 바로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이런 특성이 있다. 이걸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이렇게 있는데요. 이 공공주택은 사회적 배려 계층이라고 하는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일정한 소득 이상이면 접근할 수 없고 일정한 소득 이하일 때 접근할 수 있다 하는 대표적인 공공주택이 재개발임대 그리고 국민임대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50년 공공임대는 지금은 20년 공공임대라고 합니다. 수명이 한 20년, 30년 이미 지났거든요. 이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이것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공공임대, 이건 10년 동안 세입자로 살다가 10년 후에 분양받고 싶으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공공주택이다. 이런 특성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복주택이 있는데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행복주택은 65세 어르신이거나 또는 주거급여 수급권자도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이다. 예전에는 왜 청년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도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여러 계층이 함께 살아야 좋다, 이런 취지가 생겨서 어르신도 들어가고 주거급여 수급권자도 들어갈 수 있는, 청년이 아닌 계층도 들어갈 수 있는 주택으로 변신을 했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장기 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만 운영하는 건데요, 보증금의 3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전세를 제가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3천만 원을 지원을 한다. 제가 2억 원짜리를 얻는다. 그러면은 6천만 원이 되잖아요. 30%. 그러면은 그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4,500만 원에서 끊는다. 이제 이런 한도를 정해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9천만 원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을 지원합니다. 제가 4천 가지고 있으면 4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는 4,500 가지고 있으면 4,50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장기 안심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집주인 임대주택, 협동조합주택 등등 여러 가지 주택 형태가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한 페이지에 요약된 거 가지고 2시간을 이야기하려면 할 수 있고 3시간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또 분량입니다. 그런데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1번, 2번, 3번 같은 경우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이 주택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보다 많이 배려해야 되는 분들에게 1순위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택들은 그런 조건이 특별히 없기도 하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사회적 배려 계층,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을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건데요.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통합공공임대. 자, 이 주택은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공급이 된다. 통합공공임대는 새롭게 지금 등장하는 공공주택인데 앞으로 이 영상도, 즉 통합공공임대에 관한 영상도 새로 찍어서 별도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는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인데요. 자, 통합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행복주택, 또 영구임대, 국민임대 이 세 개를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남양주 별내, 그 다음에 과천에서 공급되는 주택인데 100채를 공급하게 되면 그 중에 60채, 그러니까 즉 60%를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먼저 공급하는 주택이다. 그래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일반 시민계층에게 열려있는 주택이 이와 같이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그 다음에 공공전세, 통합공공임대, 이런 주택입니다. 공공전세는 지금 정부가 최근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비교적 낮은 그런 전세가로 공급하는 주택인데 내년까지만 운영한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공공전세가 계속 보급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중에 40%는 일반 시민에게 또 공급이 되니까요. 일반 시민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통합공공임대가 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전세는 서울 또는 강남에 많기는 한데요. 이것은 전세금만 내고 20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자,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행복주택, 청년 전세임대, 그 다음에 청년 매입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 주택이 모두 청년,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에게 일반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세임대, 매입임대에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공급을 하고 행복주택도 또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 이제 공급을 하는데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소득 기준이 평균 소득의 100% 이렇게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좀 높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역세권 청년주택도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에게 개방되어 있는 또 전세임대, 매입임대가 있는데요.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은 좀 더 어려운 분에게, 좀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사람에게, 그리고 전세임대 2유형은 좀 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입임대 가운데도 신혼부부에게 또 공급하는 그런 물량이 따로 배정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이 전세임대, 매입임대, 긴급 주거지원, 미임대, 매입임대, 이런 주택 유형이
비교적 접근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주거 취약계층이 누구냐? 주거 취약계층과 공공임대주택 이런 제목으로 또 방송을 새로 또 할 텐데요. 주거 취약계층은 고시원 거주자, 그 다음에 쪽방 거주자, 여인숙 거주자 이런 특별히 더 어려운 조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두고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른 나라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네덜란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한 3분의 1인데요. 공공주택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집이 100채 있으면 32채가 공공주택이다. 그리고 공공주택이 다 좋은 공공주택입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좁다란 그런 지보로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네덜란드는 32%인데 한국은 5%밖에 안 된다. 정부 발표는 뭐 6점 몇 %라고 하는데요. 실제 공공주택으로 볼 수 없는 주택도 막 분류를 하기 때문에 5%면 그것도 뭐 적당하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배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공주택이 저렇게 많이 보급되면 사는 곳이 내 집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바뀌면 좋겠다. 그래서 국기도 좀 크기를 맞춰서 그려보았습니다. 자,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공공주택 그 보급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네덜란드가 이제 가장 많고 사실 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바로 옆에 지금 싱가포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공주택이 80%가 넘습니다. 일생 동안 2번 공공주택을 받을 권리를 국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잘 사는 사람 빼고요. 근데 그 위에 보이는 저 고층 빌딩, 저 빌딩처럼 되어 있는 저 주택이 바로 공공주택입니다. 방이 4개, 5개 이런 주택도 공급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또 좀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 이 공공주택은 적은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사 안 가고 살 자유 이것을 주고요. 또 올릴 때 마음대로 못 올리게 협상해야만 세입자 대표와 임대인 대표가 협상해야만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니까요. 공공주택이 많지 않더라도 좀 살기가 좋은 것이죠. 자, 스웨덴은 어떻습니까? 스웨덴은 1965년에서 75년 10년 사이에 공공주택 100만 채를 지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10년 만에 650만 호를 지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 이제 저는 개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웨덴 사회의 주거권 원칙은 동일 아파트, 동일 집세 원칙입니다. 아파트가 비슷한데 집세가 막 엄청나게 차이 나고 이런 건 스웨덴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노동을 했는데 임금이 차이가 나는 이것 옳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법칙이라고 하는데 아파트에도 적용을 스웨덴은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요. 18세 이상의 주민은 누구나 공공임대주택 신청권이 있고요. 그러면 대기 순서대로 국가는 공급을 해야 됩니다. 주택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거권이다. 동일 아파트, 동일 집세 원칙에 거부감을 느낀 총리가 이것을 조금 바꾸겠다고 했다가요. 총리 모가지가 얼마 전에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총리로 나오긴 했는데요. 그럴 정도로 스웨덴은 주거권에 충실하다. 이런 스웨덴은 주거권에 충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아까 그 전세임대가 나왔지 않습니까? 다자녀 전세임대라는 제도가 있는데 미성년 자녀가 2명 있고 저소득이면 전세임대 신청 권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저소득은 누굴 의미하냐? 기초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수급권자는 어떻습니까?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만 7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또 부부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이 있다면 이 경우도 전세 임대를 신청할 그런 권리를 부여한다. 이런 지금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청년 전세 임대는 청년이기 때문에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청년은 만 19세부터 39세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이상인 대학생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중간에 나이대의 대학생은 청년으로 이제 분류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취업 준비생,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또 무직인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 현재 없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이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요. 청년 전세 임대도 역시 수거권자 자격이나 이런 또 자격 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고요. 청년 전세 임대 3순위를 지금 좀 전에 지금 모집 시작을 했습니다.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보증금은 200만 원이고 최대 6년 살 수 있는데 혼인을 하면 20년까지 살 수 있고요. 단독형 임대료 한도는 여기서는 임대료는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1억 2천. 그리고 단독형 홀로 살 때는 60제곱 이하만 허용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둘이 함께 산다면 1억 5천, 2억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자산은 한 2억 5천, 자동차는 3,500 정도 이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중에도 굉장히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뜻이죠. 월 평균 소득은 100% 이하입니다. 자, 공공주택 준비를 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이 강의를 제가 별도로 했거든요. 평균 소득이 얼마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평균 소득이 100%는 얼마인가 이것은 또 공부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입임대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격이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되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거권자, 한부모 가정. 근데요, 한부모 가정인데 법정이라고 지금 가로를 쳐놨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등록이 되어서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는 증이 나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한부모 가정 이야기할 때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그 필수적인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가족은 평균 소득 70% 이하가 대개 1순위고 100% 이하는 이제 2순위인데 장애인 계층은 또 다른 조건이 따로 없고 평균 소득이 맞으면 된다. 주거 취약 계층, 고시용 거주자, 여인숙 거주자, 쪽방 거주자를 의미하고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는 또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거나 뭐 여러 가지 가정 내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런 때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이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이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저기에 더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득 인정액이 50% 이하이면서 최저 주거 기준 미달하거나 이것은 부엌이 정식 부엌이 없거나 또는 화장실이 별도로 없고 바깥에 있거나 이런 어떤 조건에 미달하는 것, 평수가 너무 좁거나 이런 주택을 최저 주거 기준 미달한다고 하거든요. 또 여기서 30% 비율이 나타났는데 임차료 비율은 뭐냐? 내가 100만 원 벌면 30만 원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데 30만 원 임대료 내거나 35만 원 내거나 이러면 매입임대 신청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즉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그죠? 기준이 미달하거나 임차료를 즉 많이 내는 이런 사람에게 매입임대 신청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 앞으로 굉장히 주목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는 별로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많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서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나 이런 정도 간단하게 언급을 오늘은 좀 하려고 합니다.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기준이 50제곱 이하와 50제곱 초과로 구분을 하는데요. 50제곱 이하 주택은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이 된다. 그리고 지역을 먼저 본다. 그 지역은 어디인지 공고문을 그때그때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서 모집을 하는 그런 공공주택이 있다 그러면 남양주시와 그 옆에 붙어있는 지역까지가 1순위인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기 때문에 공고문을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50제곱 초과 주택이면 약간 더 넓은 주택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런 주택 같은 경우 평균 소득 70% 이하이면서 청약저축 24개월 이상 부은 사람에게 1순위 자격을 준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40제곱 이하만 공급하고요. 단독가구일지라도 중증장애인은 좀 더 넓은 곳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임대 50제곱 이하, 50제곱 초과 이것을 구분해서 소득 기준을 지금 말씀드리는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50제곱 이하는 100%의 평균 소득 가운데 50% 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1인 가구는 209만 원, 2인 가구는 273만 원, 3인 가구는 312만 원 이하입니다. 사실은 312만 몇천 원 이러는데 제가 뒤에 거 그냥 잘랐습니다. 저 임의로. 자, 313만 원 넘어가면 지원을 할 수 없다. 50제곱 이하의 공공주택은 이런 뜻입니다. 50제곱 초과 공공주택은 이제 방도 더 많고 규모도 더 크고 해서 그런 공공주택은 선호도가 일단 높은데요. 이 공공주택은 청약저축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0% 이하이기 때문에 1인 가구는 269만 원, 2인 가구는 365만 원, 3인 가구는 436만 원 이하 인분이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국민임대 점수 기준이 나와 있는데 중랑구 신내동에서 최근에 모집한 공공주택입니다. 이걸 보면 나이,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그 다음에 거주기간, 청약저축 횟수, 65세 이상 부모 부양, 그것도 1년 이상, 중소기업 제조업에 종사해도 가점을 주고요. 건설 근로자 인데 건설 근로자이지만 퇴직공제부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3점인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 대부분은 사회적 배려 계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임대 점수 기준을 제가 소개한 것은 국민임대하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국민임대 모집 공고가 뜨면 지금 제가 소개한 것보다 내용이 약간씩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덕강일 국민임대 이와 같이 모집을 했습니다. 29제곱, 39제곱, 49제곱 크기로 모집을 했고요. 또 8지구 얘는 29제곱, 39제곱인데 보증금과 월세는 이런 정도 규모입니다. 14지구도 비슷하지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곡지구는 이제 좀 더 큰 평수인데
5천만 원에 31만 원이니까 좀 부담스럽다면 서민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또 어떤 분한테는 또 접근할 수 있는 주택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원주의 국민임대 모집을 올해 했는데요. 원주에는 이제 뭐 누구나 연락을 하면 입주할 수 있다 또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서울에 사는 사람도 입주하려면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이 미달이 또 상시적으로 나는 그런 지역도 있는가 봅니다. 재개발 임대는 지난 11월 달에 공고가 났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보면 보증금 600에 또는 5,600까지 다양하고요. 전용 면적도 42제곱부터 45제곱까지 평수로 말하면 7평에서 13평인데 이것은 전용 면적입니다. 저기다가 한 3평 정도나 더하면 보통 민간 임대 평수가 나옵니다. 월세는 6만 원에서 32만 원, 규모에 따라 다양하다 이런 의미고요. 지역은 서울시 거주자, 1순위는 평균 소득의 50% 이하, 총 자산은 3억이 좀 안 되지요. 자, 평균 소득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해마다 공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야 돼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일단 넘어갑니다. 여기서 잠깐만 확인을 하면 올해 기준입니다. 평균 소득 100%는 1인 가구는 299만 원 벌고 2인 가구는 456만 원 벌고 3인 가구는 624만 원 벌더라.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이 정도씩 벌더라 하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50%, 70%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아까 보았다시피 평균 소득 50% 이하가 재개발 임대는 1순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0%로 하니까 149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20% 할증을 해가지고요. 209만 원. 그래야 최저임금을 벗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2인 가구는 10% 할증을 해가지고 273만 원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순서대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됩니다. 평균 소득 50% 이하 계층이라고 하면 1인 가구는 209만 원, 2인 가구는 273만 원, 3인 가구는 312만 원이 소득 한도다. 70%도 지금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재개발 임대 소득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고요. 재개발 임대 점수 기준은 이와 같이 9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이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 그런데 보통 11점이 넘으면 합격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경쟁이 치열한 곳은 그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보통 11점 정도를 받으면 되니까요. 지금 선생님들 가구에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한 곳에 5년 거주했어. 나는 연령이 52세야. 부양가족은 3명이고 본인 빼고 다른 사람을 직계가족 다른 사람을 부양가족이라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또 몇 명이다. 만 19세 이하를 말하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죠. 자, 1년 이상 부양을 했으면 그러면 또 점수가 주어지고 청약 횟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0회가 넘으면 3점, 48회가 넘으면 2점, 36회가 넘으면 1점, 1순위일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약저축을 들어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중소제조업 종사자에게 3점, 건설노동자에게 또 가점,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사회적 배려 계층인데 이분들을 사회적 배려 계층이라고 합니다. 공공주택 모집을 할 때.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좋은데요. 네, 그 차상위 계층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또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청약저축을 들지 않으면 재개발 임대주택에 안 들어가겠다 이런 말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다. 1순위에서 만약에 미달라면요. 그러면은 2순위는 좀 더 느슨한 또 규정이 새로 또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그 모집하던 재개발 임대 지금 2순위 모집 여부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 정도에 발표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개발 임대 점수 기준은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써본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취약계층 하면 이것도 또 참고하시라고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개발 임대주택의 장점은 뭐냐? 저렴하고 교통은 편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다. 왜? 잘 안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는 노원구에 사는데 노원구의 어떤 그 공공주택 중에 재개발 임대 모집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달이 나는 경우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임대주택에 앞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모집한 이 재개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0년 거주 이랬는데 계속 거주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면 쭉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역세권 청년주택은 그냥 간단히 좀 보시죠. 6년 살거나 또는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거나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쭉 한번 보시고요.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이 보통 평균 소득 100%로 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좀 높다는 것이지요. 소득 규정이. 결정은 이제 소득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소득을 보았는데 또 그것으로 결정을 다 못한다 하면 또 지역을 보고 또 그것도 아니면 추첨을 한다. 이제 이런 결정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재산, 나이 이런 규정 보시고요. 미임대, 매입임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매입임대인데 잘 임대가 되지 않는 주택만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주택을 지금 모집을 하는 최근의 현황을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하더라고요. 한 8대1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임대 되었다고 해가지고 난 저기에 안 들어갈래, 난 찾아보지 않을래 그러시는 것보다는 일단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이것은 일종의 협동조합 주택인데 지금 3가구가 남았다 이랬는데 그 사이에 지금 더 또 입주 결정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여기다가 지금 띄웠습니다. 자, 이건 구산동에 나와 있는데 보증금 3,500에 월세 25만 원인데 10년 또 살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은 평상시 관심을 갖고 볼 것 아닙니까? 또 공가가 또 1년 후쯤 나면 또 모집을 하겠죠. 그러니까 마이홈 사이트 이름이거든요. 거기에 자주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HSH공사 홈페이지도 자꾸 들어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공공주택 유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봤는데요. 공공주택 유형이 참 다양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공공주택 유형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하려면 2시간은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중에 우리 서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접근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전세임대, 매입임대,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 그 다음에 장기 안심주택, 그리고 국민임대, 무엇보다도 재개발임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는데 이 유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이 다음에 공공주택 들어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중요한데요. 정보를 어디서 얻나? 마이홈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또는 LHSH공사에 연락을 해서 문자 메시지를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직접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거나 그리고 주거복지센터가 서울시에는 자치구마다 있습니다. 그 자치구에 있는 주거복지센터에 전화를 해서 또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면 즉 공공임대주택 각각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면 그러면 친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공공주택 중에 하나가 나의 집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저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고 앞으로 행복한 집이 생기는데 저의 말이 일단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주거 행복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